그 여자가 내 뺨을 때렸다. 아무 이유도 없이 밥상 차리는 게 1분 늦었다는 이유로. 나는 24살이었고 시집 온 지 겨우 석 달이 지난 때였다. 볼이 얼얼하게 달아올랐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면 더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개만도 못한 존재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지. 너 같은 거지년이 감히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놔? 내 부모가 뭔데? 고아원 출신 주제에 우리 아들이 눈에 뭐가 씌어서 너 같은 걸 데려왔는지. 맞다. 나는 고아였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보육원에서 자랐다. 내 부모가 누군지, 왜 나를 버렸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다. 남들보다 3배는 더 노력해야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대학도 장학금 받아가며 졸업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다. 그러다 그 남자를 만났다. 내 남편이 될 사람. 아니, 남편이었던 사람. 처음에 그는 달콤했다. 배경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거지. 우리 엄마? 좀 까다롭긴 해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이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팔자에 이게 뭐람. 주례 선생님조차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치욕을 견뎠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잘하면 인정받겠지. 천진한 생각이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희망이었는지. 시집살이가 시작됐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했다. 청소, 빨래, 다림질. 시어머니는 흰 장갑을 끼고 가구 위를 후었다. 먼지가 조금이라도 묻으면 그날은 밥을 굶었다. 밥값도 못하는 년이 밥을 먹어? 나는 굶었다. 이틀 사흘씩 굶으면서도 집안일을 했다. 쓰러지면 더 맞을까 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남편은 뭘 했냐고? 아무것도. 그는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다. 엄마가 좀 심하긴 한데 네가 더 잘해봐. 왜 자꾸 엄마랑 부딪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집안일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엄마 말대로 네가 예민한 거 아냐? 예민한 거. 맞고 굶고 모욕당하는 게 예민한 거라고. 나는 그때 알았다. 이 남자는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던 적이 없다는 걸. 임신을 했다. 입덧이 심해서 구역질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다. 더러운 년, 여기서 토해? 여기서? 나는 맞으면서 아이를 지키려고 배를 감쌌다. 등짝이 터지도록 맞아도 배만큼은 감쌌다. 그런데도 아이는 떠났다. 유산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피를 쏟아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나만 이런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시어머니는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 남편은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다. 엄마가 많이 실망하셨어. 네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래.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매일같이 맞고 굶으면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이 치욕을, 이 고통을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퇴원하고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짐 싸. 짧은 한마디였다. 뭐라고요? 귀까지 안 들려? 짐 싸서 나가라고. 나는 얼떨떨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잘못? 네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뭔 소용이야?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네 같은 거지년 말고 더 좋은 사람. 그제야 알았다. 다 계획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부터 나를 쓰다가 버릴 생각이었다는 걸. 남편이 들어왔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진짜는 아니지? 그가 고개를 돌렸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미안해. 어쩔 수 없어. 그게 다였다. 5년을 함께한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그거였다. 시어머니가 문서를 던졌다. 이혼 서류였다. 도장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위자료 같은 건 생각도 마. 네 같은 년이 뭘 받아가? 나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다. 분해서, 억울해서, 비참해서. 하지만 도장을 찍었다. 찍을 수밖에 없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 빈손으로 나가는 거라고. 그게 내 운명이라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주제에 맞게 살아. 다시는 이런데 기웃거리지 말고. 나는 비닐봉지 하나 들고 그 집을 나왔다. 한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갈 곳이 없었다. 찜질방에서 밤을 새웠다.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사들고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행색이 남루한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그때 다짐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그 여자 앞에 당당하게 서서 되갚아 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말 그대로 이를 갈면서 그 밤을 버텼다. 복수. 그것만이 나를 살게 했다. 직장을 구했다. 작은 무역회사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밤에는 학원을 다녔다. 영어, 중국어, 무역, 실무.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다. 원룸 월세 20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다. 여름에는 곰팡이가 피고 겨울에는 수도가 얼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래도 버텼다. 복수를 위해서, 그 여자 얼굴에 침을 뱉기 위해서. 3년이 지났다. 나는 과장이 됐다. 영업 실적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5년이 지났다. 부장이 됐다. 중국 바이어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 모든 게 바뀌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거래처 미팅을 끝내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서연희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상한 전화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끊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흰 머리에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저는 강진호라고 합니다. 강진그룹 회장입니다. 강진그룹.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왜 이런 사람이 나를 찾는 거지? 오래 찾았습니다. 정말 오래 찾았어요. 노신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다. 실례지만 저를 왜? 그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낡은 사진이었다. 젊은 부부와 갓난 아기가 찍혀 있었다. 이게 당신입니다. 35해 전에 잃어버린 내 손녀.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손녀? 옆에 있던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연희야, 엄마야. 드디어 찾았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재벌가의 손녀라고? 그게 말이 돼? DNA 검사를 했다. 결과가 나왔다. 일치율 99.9999%. 나는 강진그룹 창업주의 유일한 친손녀였다. 35년 전 나는 유괴당했다고 했다. 가정부가 나를 데리고 도망쳤고 결국 보육원에 버렸다는 거였다. 가족들은 평생 나를 찾아 헤맸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다. 그래서 더 분했다. 나에게 이런 가족이 있었다면 왜 하필 그때 나를 못 찾은 걸까? 왜 하필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걸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제 복수할 수 있다. 진짜 제대로 된 복수를. 강진그룹의 손녀로 인정받았다. 회장인 친할머니. 아니, 그분은 나를 끔찍이 아꼈다. 연희야,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 시집살이도 그 치욕도.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룹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미국 MBA 과정도 밟았다. 2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했다. 그리고 돌아왔다. 강진그룹 부사장 자리를 달고 이제 준비가 됐다.
복수할 시간이다. 제게 소문이 돌았다. 강진그룹 숨겨진 공주가 나타났다는 것. 젊고 능력 있는 여자 부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그 집에도 들어갔다. 시어머니, 그 여자는 지금도 잘 살고 있었다. 아니, 더 야심차게 살고 있었다. 아들을 재벌가와 결혼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다. 이번 타겟이 바로 강진그룹이라고. 웃겼다. 정말 웃겨서 배꼽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래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재계 행사가 열렸다. 나는 강진그룹 부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주쳤다. 시어머니와 그리고 전 남편과. 그들은 나를 못 알아봤다. 당연하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아첨하는 웃음을 띠고 아이고 부사장님, 저는 한상미라고 합니다. 제 아들 좀 봐주세요. 그 여자가 내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개처럼 맞던 내 앞에서 굽실거리며 아양을 떨었다. 전 남편이 옆에 서 있었다. 늙었다. 배가 나오고 머리가 빠졌다. 초라한 모습이었다. 부사장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나는 그 여자를 봤다. 차갑게, 아주 차갑게.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한상미입니다. 부사장님, 한상미. 나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듯 표정을 바꿨다. 웃었다. 10년 동안 갈아온 칼날 같은 미소를.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뭐라고요? 개처럼 때리고 쫓아내셨잖아요. 거지년이라면서. 아들도 못 낳는 년이 뭔 소용이냐면서. 제가요? 서연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갈망하던 재벌가 딸. 그게 접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색이 됐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도 있어요. 저 강진그룹 강 회장님 친손녀예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그 집안 사람이요. 전 남편이 다가왔다. 연희야, 나야. 기억하지? 우리가 얼마나 뭐요? 나는 그 남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연희야, 아니 부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나는 그 여자를 내려다봤다. 10년 전 그 여자가 나를 내려다보던 것처럼. 용서요? 제가 왜요? 저 맞을 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굶을 때도 빌었어요. 그때 어머니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주제를 알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주제를 아셔야죠. 나는 돌아섰다. 더 볼 것도 없었다. 아,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다. 강진그룹과 거래하고 싶은 회사들한테 말해 놓을게요. 한상미라는 사람과 관련된 고가는 일 안 한다고.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전 남편이 뭐라고 외쳤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그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은행들도 대출을 거부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다. 저 사람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제게는 생각보다 좁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3개월 후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제발 살려줘.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경비원들이 그 여자를 끌어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시원했냐고? 솔직히 말할게. 시원하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끝이 아니니까. 전 남편이 이혼했다. 시어머니가 구해준 재력가 딸과 결혼했었는데 집안이 망하자 도망갔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다. 어느 날 그가 내 앞에 나타났다. 술에 찌든 얼굴로. 연희야, 제발 도와줘. 내가 나 버린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그런 거지.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응? 나는 그 남자를 봤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사람. 안 돼요. 나한테 왜 그래? 우리 정이 있잖아. 정이요? 나는 웃었다. 제가 피 쏟으면서 아이 잃었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엄마가 실망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이에요? 연희야. 그리고 저한테 정 운운할 자격 없어요. 당신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사람도 아니에요. 경비원을 불렀다. 그 남자는 끌려나가면서 소리쳤다. 너도 나쁜 년이야. 복수밖에 모르는 나쁜 년. 복수밖에 모른다. 맞는 말이었다. 복수가 나를 살렸고 복수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나쁜 년이라고? 그래, 나쁜 년이 됐다.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갔다. 왜 갔냐고? 나도 모르겠다.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 진짜 끝났는지. 병실에 누워있는 그 여자는 늙고 초라했다. 침을 흘리고 있었다. 한쪽 몸을 못 움직였다. 왓, 나를 알아봤다. 연희. 나는 침대 옆에 섰다. 네, 왔어요. 안 해. 해줘. 나는 한참을 그 여자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용서요? 용서는요, 안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괴롭히지도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셨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여자가 입을 열었다. 힘겹게. 한 거. 아냐, 서웠어. 뭐가요? 아들, 뺏길까봐. 예쁘고, 똑똑하니까. 네, 가질 것 같아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 거였어? 그런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짓밟았어? 어이가 없네요. 나는 일어섰다. 정 갈게요.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거고 제 인생은 제 거니까요. 병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었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지금 나는 강진그룹 부회장이다.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을 이끈다. 가끔 그 시절을 생각한다. 맞고 굶고 쫓겨나던 시절. 복수만 생각하며 이를 갈던 시절. 후회는 없다. 그 분노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하지만 깨달은 것도 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진짜 승리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라는 것. 가끔 젊은 여자들이 상담을 온다.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 시집살이에 지쳐서 인정받지 못해서 힘들다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버텨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당신을 짓밟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다. 개처럼 맞고 쫓겨났지만 결국 돌아와서 복수한 여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 당신도 할 수 있다. 반드시.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다. 하지만 복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또 한 여자의 복수. 강연희.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재계신문에 실린 기사. 강진그룹 숨겨진 공주 35년 만에 가족 품으로. 사진 속 여자는 세련되고 당당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10년 전 내가 쫓아낸 그 여자. 서연이, 아니 강연이, 그게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한상미, 그 여자의 시어머니였던 사람. 이건 내 이야기다. 그날 이후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이야기. 나도 시집살이를 했다. 30년 전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지금의 나보다 더 심했다.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녔다. 빗자루로 화로 집게로 맞았다. 남편은 마마보이였다. 엄마 앞에서 쥐 죽은 듯 굴었다.
밤에만 살짝 위로한다는 게 전부였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원래 저래. 나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아들을 낳으면 나아지겠지. 그 집에서 인정받겠지. 아들을 낳았다. 그제야 시어머니가 조금 누그러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 수모와 치욕이 마음 깊이 박혀버렸다. 나는 다짐했다. 내 아들만큼은 제대로 된 집안과 결혼시키겠다고. 내가 겪은 수모를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아니, 솔직히 말할게. 내 아들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었다. 내가 못 이룬 걸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다. 그래서 연희가 밉더라. 연희는 고아였다. 배경이 없었다. 내가 바라던 며느리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런데 아들이 데려왔다. 사랑한다면서, 결혼하겠다면서. 화가 났다. 분했다.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내가 그렇게 공들여 키운 아들이 왜? 결혼을 막을 수 없었다. 아들이 고집을 피웠고 남편도 그냥 하라고 했다. 그래서 마음먹었다. 저 여자를 내쫓겠다고. 기어코 더 좋은 사람으로 갈아치우겠다고. 연희를 괴롭혔다. 일부러 그랬다. 밥을 굶기고 트집을 잡고 때렸다. 내가 당했던 것처럼. 아니, 솔직히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심하게 했다. 왜 그랬냐고? 지금 생각하면 나도 모르겠다. 내 안에 쌓인 분노가 연희에게 쏟아진 것 같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 여자한테 풀었다. 비겁하고 추한 짓이었다. 지금은 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연희가 아이를 가졌을 때 나는 더 심해졌다. 왜 그랬냐고? 무서웠다. 연희가 아들을 낳으면 이 집에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영영 내쫓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더 괴롭혔다. 견디다 못해 나가라고. 스스로 떠나라고. 결국 연희는 아이를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기회로 삼았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연희를 내쫓았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한겨울에 비닐봉지 하나 들고 나가는 연희의 뒷모습. 그때 나는 웃었다. 드디어 해방됐다고. 이제 아들을 제대로 된 집안과 이어줄 수 있다고.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10년이 지났다. 아들은 재력가 딸과 재혼했다. 사업도 키웠다. 하지만 행복하진 않았다. 새 며느리는 연희보다 더 거만했다. 내가 뭐라고 하면 대놓고 비웃었다. 어머니가 뭘 아세요? 구식이시네.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다. 언제나 새 아내 편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연희가 그립다는 걸. 연희는 적어도 반항하지 않았다. 시키는 대로 했다. 묵묵히 일했다. 내가 쫓아낸 여자가 어쩌면 가장 좋은 사람이었을지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연희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재계 행사장. 강연희 부사장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눈이 뒤집혔다. 저 집안과 연결되면 우리 가문이 도약할 수 있다. 아들을 데리고 다가갔다. 비굴하게 웃으면서 부사장님, 저희 아들 좀 봐주세요. 그 여자가 나를 봤다. 차가운 눈으로. 그리고 말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연희, 서연희. 내가 쫓아낸 그 여자가 강진그룹 손녀라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갈망하던 재벌가 딸. 그게 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그 뒤로 모든 게 망가졌다. 거래처들이 떠나고 은행이 등을 돌렸다. 아들의 새 아내는 도망갔다. 재산만 챙겨서. 아들은 술에 빠졌다. 매일 마시고 쓰러져 잤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연희를 쫓아내서 이렇게 됐어. 맞는 말이었다. 다 내 탓이었다. 나는 연희를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경비원들이 나를 끌어냈다. 연희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을 거다. 나를 내려다 보면서 예전에 내가 그 여자를 내려다 봤던 것처럼. 나는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한쪽 몸을 못 움직이게 됐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다. 천벌이구나.
내가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리고 연희가 왔다. 믿을 수 없었다. 왜 왔을까? 나를 비웃으려고? 마지막으로 망신 주려고? 연희가 물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힘겹게. 미워한 거 아냐. 무서웠어. 아들 뺏길까봐. 그게 진심이었다. 연희는 예쁘고 똑똑했다. 아들이 연희만 보면 눈이 풀렸다. 나는 그게 무서웠다. 내가 점점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아들이 내 손을 떠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연희를 미워했다. 아니, 미워한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진짜는 내가 하찮아지는 게 두려웠다.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게 무서웠다. 연희가 말했다.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떠났다.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10년 전 내가 쫓아냈던 그 뒷모습. 그때는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내가 진 거라는 걸. 지금 나는 요양원에 있다. 아들은 가끔 온다. 돈이 필요할 때만. 연희가 말한 대로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 창밖을 본다. 하늘이 보인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시절 시어머니한테 당한 분노를 연희한테 풀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줬다. 끊어내야 했는데, 그 악순환을 내가 끊었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복수당한 자의 이야기,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백. 다시 연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다. 연희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 복수를 끝낸 연희는 공허했다.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했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았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시집살이에 지친 여성들, 갈 곳 없는 여성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여성들, 재단을 만들었다. 쉼터를 만들었다. 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은 안 받았으면 해요. 연희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일어서기 힘들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연희의 재단에서 도움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3,000명이 넘는다. 그중 많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복수를 해도 좋아요. 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당신을 짓밟은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예요. 연희도 그랬어요. 개처럼 맞고 쫓겨났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버텨내세요. 당신의 복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복수의 다른 방법 들어보시겠는가? 김순자. 그 여자도 시집살이를 했다. 그것도 아주 독하게. 시어머니는 악독했다. 때리고 욕하고 굶겼다. 집안일을 시키면서 밥도 주지 않았다. 남편은 무능했다. 엄마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다. 네가 좀 참아.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 그 몇 년이 지옥이었다. 아이를 셋 낳았다. 그래도 대접은 달라지지 않았다. 밥값도 못하는 년이 애만 줄줄이 싸. 순자는 이를 갈았다. 복수를 꿈꿨다. 언젠가 이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저 여자를 짓밟아 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중풍이었다. 몸을 못 움직이게 됐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이 집 안주인이다. 복수할 시간이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봤다.
늙고 초라하고 무력한 노인. 저 사람도 불쌍하구나. 저 사람도 누군가한테 저렇게 당했을지도. 순자는 복수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시어머니를 돌봤다. 정성껏 밥을 떠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뒤집어줬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그래?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순자가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러고 있는 사람한테 복수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제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죽기 전에 말했다. 힘겹게. 안 하다. 맙다. 순자가 대답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게 순자의 복수였다. 복수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가 복수보다 어렵다. 하지만 용서가 마음을 더 편하게 한다. 순자는 그걸 선택했다. 연희의 복수와 순자의 복수, 둘 다 맞다. 복수해도 괜찮고 용서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방법은 상관없다. 결과가 중요하다. 당신이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승리다. 이제 정리하겠다. 오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었다.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쫓겨나고 고통받았지만 결국 돌아와서 당당하게 선 여자의 이야기. 연희는 재벌가 손녀라는 숨겨진 혈통을 찾았다. 그리고 그 배경을 바탕으로 성공해서 돌아왔다. 시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수했다. 하지만 복수가 끝은 아니었다. 연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다. 복수보다 더 큰 일을 했다.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그 여자도 시집살이를 당했고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줬다. 악순환이었다. 끊어내야 했는데 끊지 못했다. 그리고 순자는 다른 선택을 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어떤 게 맞는 걸까? 정답은 없다. 당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이 정답이다.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받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당당하게 일어서세요. 복수를 하든 용서를 하든 당신이 행복해지면 그게 승리예요. 개처럼 맞고 쫓겨났던 연희도 결국 돌아왔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텨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장은 아직 안 왔어요. 기다리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안녕히 계시라.